이 꽃을 보십시오, 나으리. 채옥이 담장 틈새로 피어난 작은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뿌리는 비천한 흙에 박혀 있지만 꽃잎만큼은 높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담장 이편에 뿌리를 둔 이 꽃은 영원히 담장 저편으로 넘어갈 수 없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꽃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그 향기만큼은 담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강혁은 말없이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높은 양반가의 아들, 그리고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상민 여인. 그들 사이에는 조선 팔도 어디에도 없는 가장 높고 두꺼운 담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꽃과 닮았소. 순간 장터 너머에서 포졸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금주령을 어긴 년을 잡아라. 채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강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 조선이 금지하는 신분을 넘는 그 손길을 함께 도망칩시다. 이 담장을 넘을 수는 없어도 담장 아래 작은 틈새는 찾을 수 있을 것이요. 꽃은 피어도 담은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담장이 꽃을 가둘 수는 있어도 그 향기만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조선의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흙 묻은 손으로도 꿈은 꿀 수 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차가운 이슬이 채 거치지도 않은 시각부터 그녀는 이미 일터에 나와 있습니다. 손에는 차가운 물동이, 등에는 묵직한 광주리, 발은 거친 흙바닥을 딛는 맨발인데 그 걸음걸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고 곧습니다. 이름은 채옥, 나이는 22, 신분은 상민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신분의 굴레 앞에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채옥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은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우물물을 길어오고 마당에 장작을 패고 기력이 약한 어머니를 위해 미음을 정성껏 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생계를 위해 시장으로 향하죠. 삶이 고되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틈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달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아침 평온하던 일상을 깨뜨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장에 내다 팔 나무를 정성껏 이고 가던 길 갑자기 정적을 깨는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말 한 마리가 채옥의 광주리를 사정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성껏 캔 나물들이 흙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채옥은 넘어지기 직전 간신히 몸을 추스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내린 사내가 던진 말이라곤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길을 비키지 않은 것은 그대의 잘못이오. 채옥은 가슴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상민이 양반에게 대들었다간 어떤 모진 꼴을 당하는지 익히 보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옥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나무를 주우며 단단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양반은 왜 장터에 혼자 나타났는가? 그렇게 무심하게 말을 타고 가버린 남자. 그는 이강혁입니다. 한성부 판윤의 외아들로 조선 최고의 명문 양반가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에게도 남모를 고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오직 과거 급제만을 강요하고 집안에서는 이미 가문의 이득을 위해 좌의정 대감의 딸과 혼처까지 정해두었죠. 그 모든 굴레와 기대가 숨막혀 그는 종자들도 따돌린 채 혼자 말을 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무게와 체면의 짐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진짜 세상의 숨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터를 거닐던 이강혁은 처음으로 화려한 담장 너머의 삶, 진짜 서민들의 삶을 목격합니다. 투박한 흥정소리, 호탕한 웃음소리, 짙은 땀 냄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포목값이 어제보다 2냥이나 올랐군요. 장사꾼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지요. 흉년으로 곡물값이 올랐다 하나 3배값까지 덩달아 올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니 아침에 마주쳤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채옥은 포목전 상인과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흥정을 하고 있었고 상인은 혀를 내두르며 결국 한 냥을 깎아주며 물러섰습니다. 이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양반집 사랑채에서 자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지탱하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스쳐가는 시선들, 그렇게 열흘이 흘렀습니다. 이강혁은 그날 이후로도 묘한 마음에 이끌려 장터를 자주 찾았습니다. 서책을 사러 간다는 핑계, 필묵을 구한다는 구실을 대며 말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멀리서나마 채옥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채옥은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시든 나물은 값을 깎아주고 신선한 것은 당당하게 제값을 받았습니다. 속이거나 꾀를 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 처마 밑으로 피할 때 채옥은 비를 맞으며 광주리를 덮었습니다. 제 몸보다 오늘의 양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강혁은 자신도 모르게 갓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물건이라도 덮으시오. 채옥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또 당신이군요.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양반에 대한 경계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정성껏 흙을 털어내어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지 마십시오. 양반 어른이 상민 따위에게 물건을 빌려주었다간 채통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강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채통이란 것이 사람보다 귀한 것이라면 나는 그런 채통 따위 필요 없소. 채옥은 잠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는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위기. 다시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강혁과 채옥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눈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입니다. 나으리는 공부는 잘 되십니까? 그럭저럭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이강혁은 채옥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을, 채옥은 이강혁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력이 약했던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입니다. 의원을 급히 불렀지만 진맥을 한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한 약재가 필요합니다. 당귀, 녹용, 산삼, 최소 은자 10량은 있어야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은자 10량. 채옥이 석 달을 꼬박 일해도 모으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채옥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남을 뿐 아니라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삭바느질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채옥은 금단의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술을 빚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효종승하 이후 국상기관이라 엄격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술을 빚거나 팔다 적발되면 장형을 받거나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채옥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결심했습니다. 밤에 밀주와 술락군. 채옥은 밤마다 몰래 막걸리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술을 빚고 새벽에는 골목 뒤편에서 은밀히 팔았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자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채옥이 몰래 술 항아리를 옮기다 발이 미끄러져 그만 항아리를 놓치고 맙니다. 쨍그랑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골목에 술이 쏟아지고 맙니다. 독한 술 냄새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저쪽이다. 밀주를 빚는 자가 있다. 포도청 술락꾼들의 외침이 골목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밝힌 술락꾼들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채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어머니를 결국 살리지 못하는구나. 발각되기 직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채옥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깊은 밤 좁은 골목길 사이로 그녀를 이끌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낡은 창고 안으로 숨어든 후에야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가까이 마주했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채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도와주십니까? 몰라서 묻소? 아니면 내 진심을 모른 척하는 것이오? 채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인정이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험장의 답안지. 한 달 후 이강혁은 마침내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을 제 손으로 직접 바꿔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초장의 시험을 통과하고 복시에 올라 최종 전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출제하는 전시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금주령의 실효성과 그 대책을 논하라. 이강혁은 잠시 붓을 멈추고 채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살기 위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몰래 술을 빚어야만 했던 그녀의 고단한 사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술락군을 피해 골목을 뛰던 그 밤, 떨리던 그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백성이 법을 어기는 것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법이 백성보다 먼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금주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백성의 줄인 배를 채워야 할 것이며 부의 편중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금령도 물 위의 글씨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주령은 권문세가의 화려한 연회에는 눈 감고 가난한 백성의 생계형 양조에만 칼날을 겨눕니다. 이는 법이 아니라 불의이며 정사가 아니라 포악입니다. 효심으로 어버이를 구하려는 자식의 눈물마저 죄로 다스린다면 이 나라는 인륜의 나라가 아니라 형벌의 나라일 뿐입니다. 시험관들은 술렁였습니다. 조선 천지에 이런 도발적이고도 깊은 답안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과거 시험이 끝나고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이강혁은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채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더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괜찮으신지요? 이강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다행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두 사람만의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채옥. 이강혁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도, 신분도, 직함도 아닌 오직 이름만으로 말입니다. 채옥은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준다는 것. 상민 여인의 이름을 양반이 그렇게 부드럽게 불러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그녀에게 돌아오는 호칭은 이봐, 거기, 너가 전부였으니까요.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은 이름으로 불려야지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 아니겠소? 채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강혁은 이미 그 눈물의 의미를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두렵소, 채옥. 무엇이 두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도와 예법이 당신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두렵소? 내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이 당신의 눈빛 하나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두렵소? 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게 주지 마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마침내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장원급제 이강혁. 한성부 전체가 그 파격적인 인재의 등장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임금은 그를 직접 불러 하문했습니다. 금주령에 관한 그의 답안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답안을 보니 법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것 같더군. 그러하옵니다, 전하. 법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법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줄인 백성에게 법은 밥보다 멀리 있습니다. 임금은 한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글을 쓰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대의 뜻을 시험해 보고자 하니 사헌부 감찰의 직을 내리겠노라. 사헌부 감찰. 비록 낮은 품계이지만 조정의 불의를 감찰하고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언론직이었습니다. 임금은 이강혁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의 소식은 장터의 채옥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홀로 앉아 오랫동안 그 소식을 가슴속에 곱씹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영영 멀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급제한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채옥은 그날 밤 혼자 술을 한 잔 빚었습니다.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인 날짜와 거부. 이강혁이 장원급제를 하자 그의 집안에서는 서둘러 혼인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의 딸과의 혼인. 두 집안의 권세가 하나로 합쳐지는 조선 최고의 정략혼이 될 터였습니다. 이강혁의 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 좌의정 댁과 혼인하고 벼슬길을 순탄히 오르면 우의정도, 영의정도 바랄 수 있다. 하지만 이강혁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저를 가두지 마십시오. 준비란 무엇이냐? 혼인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 치르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냐? 제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청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구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계집이냐?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긍정이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장원급제를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아버지는 호통을 쳤지만 이강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강혁은 집을 나왔습니다. 밀고와 위기. 채옥에게도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몰래 술을 빚어 판다는 사실이 결국 관아에 밀고되어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멍 같은 동네 장사꾼이 밀고한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포도청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채옥의 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웃들은 보복이 두려워 모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비천한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채옥이라는 년 당장 나와라. 금주령을 어긴 죄로 잡아가겠다. 포졸이 거칠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채옥은 병든 어머니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채옥아, 내 때문에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한 일이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채옥이 대문을 열고 나서려는 그 순간 이강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서 몰래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람들 앞에서 채옥의 결백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잠깐, 이 여인을 잡아가기 전에 본관의 말을 들으시오. 누구시오? 사헌부 감찰 이강혁이요. 포졸들이 움찔했습니다. 사헌부 감찰이라면 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관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술을 빚은 것은 사실이요. 하나 그 까닭을 들으시오. 병든 어미를 살리기 위한 효심에서 나온 일이었소.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소. 효심으로 어버이를 구하려는 자식의 눈물마저 죄로 다스린다면 이 나라의 법도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칼날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오. 포졸들이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수군거렸습니다. 양반이 비천한 상민 여인을 위해 신분을 걸고 나섰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흔들리는 것들. 이강혁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그 상민 여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했습니다. 가문의 명예가 흙칠이 되었다. 좌의정댁에서 혼인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혼인 파기. 조선 사회에서 혼인 파기는 단순한 약속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고 두 집안의 원한이 생기며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좌의정댁에서는 이강혁 집안을 배신자라 욕했고 조정의 동료들은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조용히 하지만 힘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천한 것을 위해 가문을 망치는 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냐? 천한 것이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사람에게 어찌 천하고 귀함이 있습니까? 다만 세상이 그렇게 나눴을 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권위로만 살아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채옥 역시 흔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강혁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탄탄한 앞날에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채옥은 결국 이강혁을 직접 찾아가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저 같은 이 때문에 대가머른께 불효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낭자는 내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끝내 하지 않는군요. 그저 가라고만 하니 그것이 제가 나으리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은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이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오. 태어난 집안으로 사람의 값어치가 이미 정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 옳다면 나는 그런 옳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소. 채옥의 눈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됐으니까요. 상소와 백성의 목소리. 벼슬길에 오른 이강혁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주령의 적용을 두고 억울하게 잡혀온 백성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 듣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술을 팔았던 과부, 병든 부모의 약재를 구하려다 술을 빚은 효자, 채옥과 닮은 사정을 가진 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강혁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금주령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권세가들의 화려한 연회는 눈 감아주고 가난한 이들의 생계형 술 판매만 엄벌하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수적인 대신들은 이강혁을 미친놈이라 욕했고 파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채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상인들을 하나둘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금주령의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자고, 함께 호소하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관아에 잡혀가면 누가 책임지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채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누군가는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서너 명이, 두 달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상인들이 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름을 적어 연명으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백성입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백성이옵니다. 하나 억울함을 아는 마음은 있사옵니다. 법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백성을 옥죄기만 한다면 그 법은 백성의 법이 아니라 권력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의 책상 위에 이 탄원서가 올라갔을 때 조정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반의 상소와 백성의 탄원이 같은 마음으로 울리고 있구나. 임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정의 논쟁과 변화. 결국 조정에서는 금주령의 운용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파 대신들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법을 함부로 바꾸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개혁파 대신들은 이강혁의 편에 섰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법만 고집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조정은 연일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이강혁은 날마다 상소를 올렸고 채옥과 상인들은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신분을 넘어 백성을 위해 싸우는 관리가 있다더라. 장터에 나물 파는 여인이 우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더라.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주령은 유지하되 생계형 양조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라. 효심으로 부모를 구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히 사면할 수 있도록 하라. 100% 수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난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터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면 이강혁의 아버지도 결국 아들의 뜻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당당한 눈빛이 가문이 어떤 권세보다 더 고귀하다는 것을
아버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그 여인과의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아버지,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채옥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강혁이 몰래 연결해준 좋은 의원과 약재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대체 누구냐?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채옥은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높단다. 하지만 어미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이강혁은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이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대낮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한복판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장터 뒤편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채옥을 기다렸습니다. 채옥이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 그를 발견했습니다. 나으리, 채옥, 나는 세상의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고 싶소. 하지만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소. 당신이 필요하오. 나는 알고 있소.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세상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매서울지.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소. 채옥은 오랫동안 그의 진실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 너머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담이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늘 물어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함께 걷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가혹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물론 세상은 그렇게 동화처럼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한양 전체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강혁을 비방하는 소문이 돌았고 채옥에게는 양반을 유혹한 요부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여전히 조정에서 불의와 싸웠고 채옥은 시장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이강혁이 조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채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또 상소가 부결됐소. 괜찮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됩니다. 당신은 참 강하오.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강혁은 벼슬을 하나씩 올라가며 조정에서 목소리를 키워갔고 채옥은 장터에서 상인들의 신뢰를 얻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혼인을 올릴 수도 없었고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매일 장터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눈에 띄는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는 신분의 벽이 낮아질까요? 채옥의 물음에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렵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그때까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당연하오.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피어나는 것들.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한양의 담장마다 어김없이 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웅장한 양반집 기와 담장에도 소박한 상민의 흙벽에도 꽃은
아무런 차별 없이 피어났습니다. 담장이 높든 낮든 꽃은 그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채옥은 이제 시장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합니다. 나물만이 아니라 좋은 약재와 식재료를 다룹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몰래가 아니라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백성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를 당당하게 팝니다. 이강혁은 여전히 조정의 거친 풍파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더욱 멈추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장터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주칩니다. 거창한 약속도 눈에 띄는 스킨십도 없지만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그 찰나의 눈인사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충분했습니다. 담장은 아직 그곳에 높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 위로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오르듯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담장이 낮아질 것이며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도 꽃은 핍니다. 채옥의 거친 손끝에서, 이강혁의 강직한 붓끝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꽃은 피어도 담은 넘지 못한다지만 그 꽃의 향기만큼은 세상 그 어떤 높고 두꺼운 담장도 결코 막지 못합니다. 조선의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벽을 함께 허물어갔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향기로운 꽃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